네, 와운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빈센트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보시죠. 넥스트 레벨. 네, 넥스트 레벨인데요. 제가 올해 3월 달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 제목이 넥스트입니다. 5가지 큰 변화들, 넥스트 썸씽으로 시작되는 큰 변화들이었는데 최근 한 3, 4개월 지나다 보니까 업데이트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요. 보시면 넥스트 레벨이라는 게 우리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금리입니다. 금리 수준. 앞으로의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연준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까? 또한 시장 금리는 그것에 반영해서 어디까지 오를 수 있고 또한 다시 얼마나 내릴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공신력 있는 팩트가 됐고요. 이제는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시대는 또 다른 뉴노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인플레이션 향방인데요. 자, 인플레이션 향방이 단기적으로 피크아웃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표로 말씀드리겠지만 물가를 일으킬 수 있는 선행 지표들, 원자재 가격을 비롯해서 많은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다시 뉴노멀, 저물가,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전보다는 이 피크아웃이 속도가,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더딜 것 같고요. 그 시점 또한 이연될 것 같다. 초반에는 올해 한 6월달 아니면 5월달쯤에는 물가는 피크 칠 것 같다라는 게 미국 기준으로 대부분 팽배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 부분들이 좀 이연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유는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죠. 두 번째,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 환율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가 강하다. 그러면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은 원화 가치가 약해지는 것이죠. 즉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내 화폐의 가치가 약해졌으니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큰 돈을 주고 사와야겠죠. 즉 달러 강세는 이런 신흥국으로 하여금 원자재 가격, 즉 수입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전쟁도 장기화야, 그다음에 기후 환경 인플레이션 너무 많아. 조금씩 물가가 높아지는 게 이제는 확실한가 보다. 사람들의 기대에 섞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자, 우리는 바야흐로 중금리, 중물가 시대에 단기적으로 피크아웃 시기, 물가의 피크아웃도 그 속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물가는 공급 쪽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수요 쪽의 요인이기도 하죠. 최근에 연준이 뭔가 실기했다. 연준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 한 3월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파월 의장이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이다. 근데 물가가 일시적인가요? 오히려 지금 물가는 일시적이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라는 게 연준의 고백. 자, 그런 뒤늦은 고백이 금융시장에 큰 요동을 치고 있죠. 즉 변동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 이제는 경기 침체는 불가피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글쎄요,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근시안적으로 앞으로 12개월, 1년 안에는 온다라고 보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자, 금융시장은 모르고 있을까요? 이미 금융시장도 많은 부분들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시작으로 8월 달 계속해서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죠. 기술적 반등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전고점 트라이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꺼림직한 건 뭐냐? 경기 침체의 기간과 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좀 분분하다는 거. 우리는 이 기간과 폭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연말 금리 상승폭 둔화에서 하락으로
지금 금융시장은 베팅하고 있다. 따라서 연준 통화정책 변화를 한번 예상해보자. 자, 올해까지의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경기 침체 부분이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로 빠르게 올릴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그 속도를 늦출지에 따라서 이 하반기에 반등 폭이 정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9월 FOMC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해가 바뀌면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또 다른 위험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 이 기간과 폭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다 해결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좀 재밌는 겁니다. Next Generation,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와우넷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젊어지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대가 많이 젊다라는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MZ세대, MZ, 밀레니얼과 Z 제너레이션이 합성어죠. MZ세대가 세상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쓴다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일단은 쪽수가 많겠죠. 둘째는 그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하겠죠. 자,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만 이해를 해봅시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냐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목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가 세상의 중심에 선다. 어디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까요? 첫 번째는 정치권일 수 있죠. 유권자들이 달라지니까. 두 번째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세상의 중심이 되는 세대한테 팔길 원합니다. 그 세대가 MZ고 그 세대의 투자적인 마인드의 특징은 이상적인 투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NFT, 메타버스,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상화폐 다양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요. 자, 이 산업이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이긴 한데요. 또다시 이타적인 면도 있습니다. 남한테 피해주는 걸 결코 극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이타주의가 또 다른 플랫폼으로서 친환경 산업의 또다시 ESG가 될 수 있죠. 각광받을 수 있다는 거. 끝으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하는데요. 초개인화. 이제는 남과 똑같은 서비스, 남과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습니다. 나만의 물건, 나만의 서비스, 나를 위한 어떠한 something, 즉 이 초개인화 시대에 가장 주목해야 될 산업은 무엇이냐? 이런 하나하나 사람들의 개인화가 다 어디 들어가 있다? 데이터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다다익선, 이 빅데이터 산업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산업이다. 자, MZ가 세상의 중심에 섰는데요. 그들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성향을 갖고 소비활동, 투자활동하고 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바라보는 기업들이 그렇게 전략과 투자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좀 더 재밌는 거였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유명 일간지에 사설이 하나 실려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주범이 MZ일 수 있다. 미국의 베이비 세대에서 MZ 세대로 전환되는 가운데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 주범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MZ가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재밌는 그런 사설도 있습니다. 자, 끝으로 넥스트 어셋입니다. 21세기 후반부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BOA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이런 가상세계에서, 가상자산에서 블랙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인덱스 프로바이더, 즉 미국의 매우 유명한 인덱스 공급자 회사인데 가상화폐에 뛰어들었다라는 페이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루나 사태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 여파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었던, 가장 안전하다고 봤던 이 코인조차도 내재 가치가 없다. 내재 가치가 없다. 무슨 얘기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나만 주장하게 됩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코인 시장에 붕괴가 왔는데 그렇다면 이 코인 시장은 없어지는 과거 튤립과 같은 신기루냐? 최근 들어서 그렇지 않다. 여전히
이 블록체인이라는 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신뢰와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의 자산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통과 거래를 지나서 결국 가감은 있겠지만 또 다른 가상화폐 시장에 주목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도 감히 드립니다. 긴축 시대에 통과 거래는 모든 자산들, 금, 은, 주식, 채권 이런 전통 대한 대체 자산을 넘어서 이제는 코인 시장도 여파가 있다. 하지만 그런 옥과석을 가리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거기에 한 일례로 CBDC라고 할 수 있는 Central Banking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조차도 한국은행, 미국의 연준, 페드, BOJ, 일본은행, PBOC, 중국의 인민은행,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런 중앙집권적인 통화, 가상화폐를 만드는데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이제는 가상화폐 시작이 대체 자산을 넘어서 저는 대안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안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빠르게 몇 개 차트를 보시죠. 앞에 일광도 꽤 길게 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은 빠르게 스킵하고 좀 엑기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동방 상승하고 있다. 자, 국가별로 미국으로 시작해서 모든 국가별로 수많은 격동의 7, 80년대를 겪어서 안정화 시대를 겪다가 최근 다시 올라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차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조차도 격동의 시계를 접어서 계속해서 안정화되어 있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오르고 있다. 1강에서 기업이 투자했을 때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한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게 뉴노멀이라는 저금리, 저물가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판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피크아웃 시기. 자, 이번 주에 아마 미국의 7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기 때문에요. 자, 계속해서 오를지 아니면 내려갈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피크아웃 시기가 약간은 이연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시점에 한 3, 4월 달에 피크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연됐죠. 근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뭐 피크아웃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아웃되는 속도, 내려가는 속도는 좀 더딜 수 있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거의 코로나 터지고 처음으로 배럴당 WTI 기준으로 90불 정도, 90달러 정도 내려왔죠. 선행지표인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거, 결국 물가도 피크아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 장기화 여파, 제가 차트로 좀 보여드립니다. 공급망 차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리 공급망을 차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모아서 인덱스, 지수화 시킨 건데요. 보시면 여전히 공급 차질은 지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의 피크아웃에 이 하락 속도가 좀 낮을 수 있다, 느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 농산물 가격 지수, 이때가 전부 에그플레이션의 영향력이 컸던 시기인데 지금이 역사적 최고치입니다. 70년대 이후로요. 그만큼 농산물 가격, 제가 식량 안보라는 얘기도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제는 금융시장은 이런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가로축은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세로축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과거 1960년대부터 쭉 3포도를 그려보니까 상관관계가 있는데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더라. 근데 최근에 어떤 상황이냐? 최근에 여기 있는 상황. 과거하고는 좀 괴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금리는 한 이 정도 됐어야지. 이렇게 상반기 동안 고생하다가 잠깐만 물가가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러면 금리는 내려와야지 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번에서 2번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성이 전개될지 그거는 앞으로 데이터를 좀 통해서 보시죠.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간단히 교육 타임입니다. 말씀드리면 미국은 PC라는 게 있습니다. 이 PC가 개무적으로 뭐냐면요. 미국은 개인 소비가 참 중요하죠.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68%가 됩니다. 그만큼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도 소비에만 영향을 주는 물가 지표로 따로 뽑은 게 PC 디플레이터입니다. PC 물가 지수인데요. 이걸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기냐?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미국 연준이 정책을 빌 때 이 PC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CPI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안에 구성 품목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주택이 역시 중요하죠. PC는 주택 가격이 약 한 18% 정도 차지하는 반면에 CPI에서는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 자, 주택 가격이 올랐다. 둘 다 뭐 물가는 오르겠죠. 하지만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 단연 CPI. 최근에 9%를 넘은 거는 뭐냐? CPI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거지의 변동,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CPI의 높고 낮음. 하지만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실제 이 PC 디플레이터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경기 침체 신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 이미 많이 반영됐다라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죠. 자, 미국의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10년 금리와 2년 금리, 뭐 3개월짜리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되면 간간히 역전됐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번에도 코로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금 역전됐다. 경기 침체. 사람들은 다 반신반의하지만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NBER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전미연합연구소죠. NBER이라는 것에서 경기 침체를 정의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9% 전기비 연율로 역성장하면서 미국이 2분기 연속 경기 GDP 그로스가 뒷걸음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침체다 뭐 얘기가 많은데요. 실제 NBR에서는 이 GDP 외에도 5개에서 6개의 지표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NBR이 경기 침체로 정의할지 않을지가 꽤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이것을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소비가 중요하니까 실질 개인 소비. 과거 경기 침체 기간에는 실질 소비가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였는데 최근에 아직까지는 플러스이다. 하지만 마이너스로 거의 내려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소득입니다. 실질 소득, 이전 지출을 제외한 국가에서 돈 주는 보조금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소득은 어떠냐라고 보면 과거 경기 침체 기간에는 이렇게 다 마이너스를 당연히 찍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직은 좀 괴리가 있다. 소득은 아직까지 좀 괜찮구나. 소비는 좀 위태위태하다. 자, 고용은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오늘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실업률입니다. 과거 경기 침체 기간에는 보시면 다 이렇게 실업률이 오르는 지역이었죠. 최근에 아직까지 실업률이 내리고 있다. 고용은 좀 괜찮은 것다. 자, 소매 판매 보시죠. 소매 판매 역시도 과거 경기 침체 기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왔는데 글쎄요. 뭐 아직은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산업 생산 마찬가지도 과거의 경기 침체 기간엔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괴리는 있다. 자, 종합해 보죠. 1980년대 이후에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경기 침체 기간에 GDP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지금도 마이너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기술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NBER에서 언제 그러면 경기 침체로 정의를 내릴까라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과거와 비슷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꽤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하나, 이 실질 소매 판매. 이 실질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주목해야 되느냐?
MBR에서 즉 미국은 언제 경기 침체에 실제적으로 정의되면서 들어갈까? 이 실질적인 소매 판매, 소비가 마이너스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마이너스 폭이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또한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안 좋아지느냐를 보면 MBR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언제쯤 정의되어질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과 실질 소매 판매는 매월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재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용지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시면 이게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실업하게 되면 국가에 저 실업했어요. 실업급여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건수인데요. 그 건수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오르고 있다는 거.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이 중요하는데 이거는 주간 단위로 나옵니다. 주간 단위. 그렇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가게는 소비를 무엇을 중심으로 할까요? 당연히 고용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자산 측면에서 보면 한국하고는 조금 포지션은 다른데 주식, 부동산입니다. 한국은 주식이 대부분 6에서 70%, 한국은 부동산이 6에서 70%, 주식이 30% 정도의 가계 구성인데 미국은 반대죠. 미국은 주식이 6에서 70%, 부동산이 약 한 30% 정도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택 가격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급락하고 있다. 실질 소매 판매랑 고용시장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선행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리. 이 금리는 제가 한번 개인기를 그려봤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락하고 있는데요. 계속 반락할지 아니면 오를지 궁금하시죠? 구리와 금을 나눈 지수를 금리와 같이 그려봤습니다. 어떠세요? 똑같죠? 근데 최근에 선행지표 내려가고 있다. 국채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프락시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의 프락시인데 최근 이게 내려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시장은 연준한테 지금 대묻고 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고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금리 올릴 거야? 파월 의장이 7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다. 약간 늦출 수 있다. 지금 금융시장은 환호하고 있는데요. 그게 9월 달 FOMC에서 과연 마침표를 찍어줄지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번복된다면 지금 하반기에 이런 금리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장에 기다려 보시죠. CM이라 그래서 이건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트래킹인데요. 올해 12월 달,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3.5% 정도 상당 기준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5%인데요. 100bp 올린다는 겁니다. 빅 스텝은 2번, 자이언트 스텝은 1번, 베이비 스텝 1번 이렇게 올린다는 것인데요. 자, 내년 7월은 어떨까요? 내년 7월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1년 뒤고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죠. 100bp 올렸던 기준금리가 내년 7월이 되면 3.25%로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벌써 금리를 올해 말까지만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인하한다라는 것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좀 과했다가 아니면 좀 못했다가 좌충우돌 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죠. 지난 상반기까지에는 너무나 시장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꽤 크게 오를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7월 FOMC 이후에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또 너무 금리를 낮춘다고 전부 다 이제 나태해졌다라는 거.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은 과하게, 한 번은 좀 모질게, 못하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 시점이 아마 올해 하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 제도는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반관, 반미. 이것도 또 아카데믹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연준 그러는데 도대체 연준이 뭐냐? 미국의 한국은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것을 반관, 반민, 반은 관, 정부고요. 반은 민간이라는 것입니다. 구성원은 총 12명인데요. 이 12명의 멤버들이 매 6주마다, 6에서 8주마다 회의를 열고 손을 들어서 자기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릴 거냐, 낮출 거냐. 그런데 대부분 7명은 정부에서 오고요. 나머지 5명은 민간에서 오는데요. 민간이 재밌는 게 미국은 수많은 땅덩어리에 중앙은행들 지역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대구은행장 아니면 부산은행장 뭐 이런 것이죠. 자, 그런 것을 4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4가지 그룹에 각각 순번을 줬고요. 이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기사에서 보시면 다음 꼭 연말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죠. 내년도에는 연준의 구성 멤버들이 다 호키시해, 매파적이야. 아니면 내년에는 다 비두기적이야. 이런 얘기, 도비시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나올 그 순번들을 미리 우리가 트래킹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명이 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으세요? 총 12명인데 정부에서 7명, 민간에서 4명, 그럼 1명은 어디 있지? 1명은요. 이 뉴욕 연은 총재가 당연직입니다. 왜 당연직이냐? 제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말씀을 들으시면 앞으로 죽어도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자, 반관, 반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은 정부에서, 반은 민간에서 온다. 그래서 총 12명의 핵심 멤버들이 구성되는데 7명은 정부에서 왔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이 민간에서 와야 되는데 4명은 오케이, 순번제로 온다. 그럼 1명은 뭐냐? 뉴욕 연은 총재는 당연직으로 온다. 왜? 과거 미국의 수도는 지금 DC가 아닌 뉴욕이었다. 그래서 과거 이 제도가 성립됐을 당시에 수도의 장이었던 뉴욕 연은 총재는 그 관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를 보시죠. 동부 쪽에 상당 부분 익스포저가 있다는 거 많이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 미국의 수도였인 뉴욕에서 이 부분들이 정립됐기 때문에 서부 개척을 되면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 글쎄요, 이건 저만의 내피셜일 수 있는데요. 연준은 이 동부 지역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정책을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핵심 멤버 대부분이 8명이 다 이 동부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이해를 돕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27일, 잠정적이긴 한데요. 잭슨홀이 있습니다. 잭슨홀은 2년 전에 코비드 때 뭐가 있었죠? AIT라는 게 있었죠.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해서 평균 물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는데 이번에는 이 AIT를 바꿀 거냐 아니면 좀 더 시장에 친화적으로 해줄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번에는 과연 이 AIT가 어떻게 다뤄질 수 있을지, 그거에 따라서 달러는 어떻게 바뀔지, 그게 하반기 우리 경제 더불어서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잭슨홀은 간간히 세상을 놀래켜왔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MG가 세상의 중심에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너무 주장만 했기 때문에 데이터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인구 대비 연령 비중을 한번 볼까요? MG가 단연 32%. 즉, 주변에 보시면 MG가 3분의 1이다. 그만큼 쪽수가 많다. 한국이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 그렇다. 전 세계 데이터가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근데 이 구매력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쪽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돈을 안 쓰는데. 근데 이 돈 쓰는 것조차도 이미 언제부터? 2030년부터는 이전 세대를 넘어간다. 지금 2022년인데 2030년 너무 오래 남지 않았나? 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지금부터 대비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MG는 저는 투자의 세 가지 속성 중에 첫 번째, 물론 제가 3월 달에 발간한 넥스 책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이상주의 투자. 투자는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는 것을 하고 싶다. 이유는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극화죠. 어마무시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은 자본시장의 꽃입니다. 미국만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럼 미국에서조차도 양극화는 엄청납니다. 미국 연준의 데이터인데요. 상위 10% 보유 비중을 볼까요? 주식은 상위 10%가 89%나 되고 있고요. 부동산은 45%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10%가 아닌 1%는 어떠냐면 주식의 거의 한 54%를 들고 있고요. 부동산의 14%를 들고 있습니다. 즉 10명 중에 9명은 전체 주식의 10%만 들고 있다. 엄청나게 양극화가 크다라는 것이 미국의 현상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희재 의원실에서 과거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보시면 이 MZ세대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체 세대가 아니다. MZ 안에서도 하위 20%의 자산소득은 한 2,400만 원 정도인데 상위 20%는 8억이 넘는다. 어마어마한 게입니다. 왜일까요? 네, 당연 아시는 것처럼 주택의 소유겠죠. 네, 주택을 소유하면 그만큼 자산은 높아지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만큼 자산은 적은데, 현재 한국의 기본적인 주택의 미디안가 한 6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네, 역시 상위 20%에 또 매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상주의 투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메타버스 ETF라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죠. 얼마나 이 메타버스에 대한 트렌드화가 됐기 때문에 인덱스 투자도 이제는 메타버스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인적인 이타주의. 이타주의이긴 한데 개인적인 거하고 섞였다. 약간은 언밸런스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겁니다. 물어봤죠.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헬스케어 이런 것도 힘든데 기후변화, 환경 이거 녹록치 않아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는데 딱 보니까 Z세대. 즉 MG 안에서도 좀 더 젊을수록 이런 기후변화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게 설문조사고, 투자할 때도 역시 ESG를 고려하겠다라고 서베이를 돌려봤더니 역시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MG. 과거 69세 베이비 부모하고는 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면서도 남한테 피해보는 이런 기후 환경을 되도록이면 일으키지 않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그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ESG에서 어떤 최근에 원전 테마가 또 이에 들어오냐 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떤 종목, 어떤 산업이 될지 콕 찝는 거는 저의 능력 밖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매크로와 분수령을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투자하시죠. 뭐냐면 결국 ESG가 하나의 테마를 넘어서 시장이 됐다라는 것은 그곳으로 돈이 몰려온다. 그곳으로 돈이 몰려온다는 것은 채권 시장이 이렇게 뜰 수 있다. 자, ESG 채권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어떤 상품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는 없겠는데요. 오히려 ESG에 투자하는 좋은 산업과 기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 부분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채권이 활성화되는, 좀 더 크게 보자고요. 그런 부분을 집중하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초개인화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나에게 대한 맞춤 서비스, 재구매 의사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펜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 펜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도 이 펜을 쓸 겁니다. 그런데 MZ들은 어떻게 되냐? 이 펜이 이번에 좋았지만 다음에는 이왕이면 재구매보다는 다른 걸 써보겠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품의 주기, 사이클이 짧아지는 것이죠.
이제는 휴대폰을 2년에서 1년,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행태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좀 거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결국 이제는 공공재 공통의 상품은 매력이 없다. 희소가 없다. 나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 나에게 맞는 적재적소의 솔루션, 그게 금융 상품일 수 있고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데이터다. 즉, 이 빅데이터와 초개인화 시대는 연결돼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가 돈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일간지에서 CNBC인데요.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에 기본적으로 하이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이 있었다. 블레임하고 있다. 그들에게. 왜냐하면 MG가 이제는 미국 사회에서 또 다른 수요의 중심이 됐다는 것의 연장선상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MG가 인플레이션의 주범일 수도 있다. 끝으로 코인입니다. 글쎄요, 주식 방송 코너에서 코인 시장은 좀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안전하다는 코인의 유형이었고요. 어정 화폐를 통해서 아니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각각 담보를 하는 것인데 아니면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루나는 이 두 번째 사태였습니다. 보시면 특정한 회사 또는 기관이 본인 계좌에 법정화폐, USD 같은 법정화폐를 주는 거고 꽤 안전했죠. 이게 문제였는데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그러니까 안전한 코인으로 코인을 담보한다. 근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통과 의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태에서 겪었던 고통은 매우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자구책과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이 새로운 성장 산업과 이 새로운 판의 큰 변화를 아예 무시하고 더 이상 치부하지 마자. 그러면 오히려 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저는 이 코인 시장이 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가운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리든 결국에는 밑거름에서 태생적으로 바뀌는 그 코인 시장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미 블랙락이 아니면 미국의 수많은 아이비들이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미 대안자산으로서 대체가 아닙니다. 저는 대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필수적인 옵션, 대안자산으로서 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는 결국 이거죠. 해지 기능을 갖고 있을 거다. 최근 금 가격이 이렇게 또 다른 대체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어떠세요? 비트코인하고 같이 그려놨는데 착시를 드릴 수 있는 송구스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자,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코인 시장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와우넷에서 서적 증정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1위 주식 사이트의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와우넷, 2번 인터넷.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또는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경품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1강하고 2강에 걸쳐서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경제의 큰 판의 변화, 더 나아가서 제가 3월 달에 발간한 이 넥스트 5가지의 변화 속에서의 이 넥스트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 아니 좀 더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과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성투하셔갖고 질 좋은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